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첫째 날 강의 선생님들이 길게 잘 들으셨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이어서 둘째 날 코너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근관 형성을 했죠. 엔도소닉 파일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부드럽게 들어갈 정도로 형성을 하고 나서 초음파를 4번 정도 해서 근관 내부에 있는 감염 물질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클리니카를 근관 중앙 정도에서 짜놓고 지피콘으로 이제 우리가 밀어넣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게 그 화면에 보이시는 첫째 날 수로 사진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날과 둘째 날 하는 거는 뭐 거의 똑같습니다. 첫째 날 한 거를 갖다가 제거를 하고 다시 이리게이션 깨끗하게 해주고 클리니카를 첩약하는 과정까지가 이제 둘째 날인데, 하는 거는 너무 간단하고 시간도 굉장히 짧게 되는 이제 그런 치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왜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서, 오늘은 우리가 그 클리니칼과 그 엔도소닉을 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얘네들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클리니카를 쓰고 엔도소닉을 쓰고 엔도로드를 쓰고 이 모든 과정, 근관치료의 모든 과정은 결국은 소독하는 거고, 소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관 치료할 때 필요한 그 소독액, NaOCl이죠. NaOCl을 쓰는데 이 NaOCl의 효과, 이 NaOCl을 얼마나 잘 활성화시키냐, 액티베이션 시키냐, 그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클리니칼과 그 엔도소닉을 그 효과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NaOCl의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이제 그걸 위주로 선생님들이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하는 거 첫 번째, 클리니칼 제거하는 거. 클리니칼 지피콘 제거하면서 이리게이션 하면은 클리니칼 깨끗하게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도소닉으로 충분히 한 번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클리니칼을 이제 그 근관 내에다 첩약을 하는 것입니다. 뿌리 끝까지 정확히 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이런 얘기가 왜 나오고, 왜 엔도소닉도 자꾸 뿌리 끝까지 놓으라고 하고, 뭐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도대체 기존의 거랑 뭐가 다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2019년도에 나온 이 논문을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과연 그게 진짜 에비던스가 있는 거냐? 그렇죠? 왜 저렇게 하라 그러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논문이 무슨 논문이냐면, 논문 제목만 봐서는 사실은 조금 좀 낯설어요. 재생근관 치료거든요. 이제 미성숙 영구치아 괴사된, 감염돼 갖고 신경이 괴사된 그 미성숙 영구치아에서 우리가 그 재생근관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술식과 비교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근관 치료예요. 가장 보편화되고 우리가 머릿속에 늘 박혀있는 그런 근관 치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First binding 파일. 그러니까 치근단에서 꼭 끼는 파일. 만약에 뭐 15번, 20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번 핸드 파일이 꼭 꼈다. 그럼 거기서 5단계를 확대를 더 해주는 거예요. 이 일반적으로 하는 술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5단계까지 확대를 하고 페이턴시를 확보를 10번 K 파일로 하고, 그 다음에 NaOCl을 이용해서 근관 소독을 하고 이리게이션을 해주고, EDTA 쓰고 초음파 쓰고, 뭐 NaOCl 쓸 때는 30게이지 니들 가지고 이제 가능한 한 깊이 근단부까지 이리게이션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소독이 됐을 때 이제 수산화칼슘도 쓰고 다 쓴 거죠.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다 괜찮다 싶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진 계열 근관 충전제를 가지고 근관 충전까지,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 이게 그 치아들이 막 복잡하고 희한한 그 대구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쉬운 근관 치료, 그 전치부에 그냥 감염된 병소가 있는 전치부 근관 치료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근관 치료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한 거. 여기 하나가 있고, 비교구는 뭐냐면 똑같이 하는데 수산화칼슘을 첩약을 한 게 아니고 항생제 첩약을 해요. 항생제를 3가지, 독시, 메트론이다졸, 사이프로플록사신 3가지를 가지고 일정 비율 1대 1대1로 혼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근단부에 첩약을 하고 나머지 술식은 똑같이 해요.
물론 이제 근관 충전을 여기서는 이제 재생근관 치료니까는 이제 그 레진 계열 실러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근관 내를 치근단을 자극해서 피로 채우는데 이건 뭐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과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재생근관 치료로 했을 때 그 근관 치료 전과 치료 후의 그 방선 사진을 이제 그 논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확대도 충분히 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소독도 이제 그 항생제를 처방을 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뿌리 끝을 자극을 해서 근관 내로 피가 들어오게 해가지고, 피가 들어오면 이제 그 혈병을 형성시키고 나서 그 위에 MTA를 가지고 이제 그 근관을 막은 거죠. 근관을 막고 이제 그 치료를 마무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거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근관치료, 지금 하고 있는 근관치료랑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성공률이 중요하죠. 환자가 아팠냐 안 아팠냐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말 이게 롱텀으로 예후가 괜찮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죠. 재생근관치료를 했을 때 성공률이 그 컨벤셔널하게 루트캐날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게 나와요. 재생근관치료를 했을 때 성공률은 92.3%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근관치료는 성공률이 80%의 성공률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막 그 대구치 복잡한 걸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리엔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염돼서 치수가 괴사되고 병소가 있는 가장 쉬운 치아, 엔도하기에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치아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컨벤셔널하게 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방법대로 했던 거는 성공률이 80%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충격이지 않나요, 선생님들? 자, 근데 재미난 거는 재생근관 치료를 한 건 성공률이 92.3%. 저기 뭐야? 근관을 피로 채우는 게 중요한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근관을 소독을 뭘로 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컨벤셔널하게 한 거는 근관 소독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화칼슘 쓰고 초음파 쓰고 뭐 NaOCl 쓰고 EDTA 쓰고 이거로 한 거 이제 이렇게 소독을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재생근관 치료에서는 항생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감염을 컨트롤한 게 컨벤셔널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이 항생제를 쓰는 거에 비해서 성공률이 차이가 확 난다라는 게 저는 이 논문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논문만 그럴까요? 성공률이, 아니 내가 그동안 배우고 정말 그 비싼 장비들 다 사들이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갖고 한 근관 치료가 감염이 됐을 때 성공률이 80%뿐이 안 돼? 이게 좀 이상하죠. 다른 논문들 보면 다른 논문들은 더 심합니다. 이게 이제 그 근관 치료를 하는데, 신경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신경 치료 처음 시작을 했던 치아는 그 병소가 있을 때 성공률이 74%. 굉장히 낮죠. 물론 이제 이건 대구치까지 포함된 거니까 성공률이 더 낮은 거예요. 재근관 치료는 더 낮아요. 재근관 치료는 성공률이 뭐 66%뿐이 안 되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근관 치료에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뭘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도대체 차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그거를 바이오필름 때문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요. 바이오필름이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바이오필름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치과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게 플라그. 우리가 스케일링 RP 할 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이제 그 치석과 치태잖아요. 이 치석까지 가기도 전에 이 치태 단계도 바이오필름인데, 이렇게 그 세균들이 군집을 이뤄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소통을 하면서 막을 형성해가지고 스스로를 항생제나 NaOCl이나 이런 데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집단을 이뤄가지고 그 플라그가 형성이 되면, 이 플라그가 형성된 데는 NaOCl이나 수산화칼슘 아니면 초음파 이런 것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오필름은, 이게 근관 내에 형성된 바이오필름은 뭐 그 페리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이오필름이 이렇게 쫙 형성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RP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자가 다음에 왔을 때 플라그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답답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근관 치료도 이 바이오필름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사실은
그 환자의 면역력으로 조금 힐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하고, 성공률이 뭐 4명 치료하면 그 중에 한 3명 정도 간신히 성공할까 말까 한 정도의 성공률뿐이 안 나온다라는 게 현대 근관 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지 않고는 근관 치료를 환자들한테 좀 더 자신 있게, 고생하셨네, 내가 이거 안 아프게 해줄게요 라는 말을 하려면 우리가 바이오필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얘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면서 저랑 같이 새로운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임상에 적용을 하셔야 선생님들이 좀 더 이제 그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바이오필름에 대해서 이제 뭐 플라그죠, 플라그 잠깐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세균들이 자기들끼리 뭐 단백질도 내놓고 DNA도 내놓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폴리사카라이드, 리포폴리사카라이드의 정확히는 그 당 지질류라고 하는데, 이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분비를 해서 그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세균 주변에 막을 형성을 하고, 얘네들이 이 집을 짓는 거죠. 이 플라그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얘를 기계적으로 제거를 하기 전에는 이 세균들이 공격을 잘 안 당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논문 말씀드렸잖아요. 재생근관 치료. 재생근관 치료에서는 조금 다르죠. 재생근관 치료에서는 항생제 3가지를 섞어서 써요. 하나하나 쓰면 효과가 별로 없는데, 세 가지를 섞어서 이제 그 효과를 내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항생제를 말씀드릴 때 독시사이클린하고 메트론데졸하고 사이프로플록사신,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독시나 메트론데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조금 이제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냐? 사이프로플록사신이라는 항생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이프로플록사신이라는 항생제는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형성을 하거든요.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침투성이 강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이오필름 속으로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세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프로플록사신이 먼저 바이오필름에 침투해서 어느 정도 세균을 컨트롤하고 난 상태에서 메트론데졸과 독시사이클린이 들어가서 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쓸 수 있으면 좋죠. 뭐 이런 그 엔도할 때 막 그 치근단까지 이런 항생제 3가지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 한국에서는 팔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근관 치료할 때 이렇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프지 않은 근관 치료 첫 번째는 뭐냐면 환자가 입 벌리고 있는 시간조차도 줄여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고 있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그 클리니칼이라는 그 수산화칼슘 제제예요. 클리니칼이라는 수산화칼슘 제제를 이제 제가 개발을 하게 된 거는 이 바이오필름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바이오필름도 필름이니까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아니에요? 그럼 이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그 근관벽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래 그 논문에서 그 빨간색이 매니큐어거든요. 그 소의 치아에다가 그 매니큐어를 바른 것과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은 것을 이제 매니큐어를 딱 바르고 그 시중에서 팔고 있는 칼시펙스, 그다음에 에이픽스칼, 그다음에 클리니칼, 요 3가지를 갖다가 다 바른 거예요. A는 대조군이고 B와 C는 이제 칼시펙스와 그다음에 이제 그 칼 에이셉트 같은 거를 적용을 한 거고, 그 마지막 D가 이제 그 클리니칼이죠. 보시면은 이 치아에서 매니큐어가 이 클리니칼을 적용했던 거는 너무 쉽게 깨끗하게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관벽에 붙어 있는 바이오필름, 이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역할, 매니큐어를 벗겨내듯이 바이오필름을 근관 내에서 이렇게 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클리니칼의 그 효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클리니칼을 이렇게 쓰실 때는 얘가 바이오필름을 갖다가 근관 내에서 박리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유념을 하시고 쓰시면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매니큐어를 갖다가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근관벽이 감염이 돼 있으면 근관벽에 어디가 바이오필름이 있고 어디가 없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관 내에 있는 바이오필름을 다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한 한 근단부까지 근관벽에 골고루 이 클리니칼을 발라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 클리니카를 골고루 근관벽에다 바른다는 게 선생님들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너무 과도하게 오버시켜서도 안 되고, 근관 밖에는 사이너스도 있고, 하치조관도 있고, 뭐 멘탈 포라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갖다가 클리니카를 정확하게 그 뿌리 끝까지, 그리고 근관벽에 골고루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이 클리니카를 적용하실 때 첫 번째는 메탈 팁, 클리니카를 구매하실 때 쓰는 메탈 팁이 들어있는데 이 메탈 팁을 꼭 써야 돼요. 메탈 팁을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메탈 팁을 이용해서 근관 중앙에 좀 짜놓고 나서 지피콘으로 그 실러 적용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죠. 그 지피콘을 이용해서 클리니카를 이렇게 펌핑을 하면서 살살살살 펌핑을 해가지고 근관벽에 골고루 싹 발라주는 거예요. 치근단까지.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카를 갖다 그럼 언제 제거를 하느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클리니칼도 일반적인 그 칼시팩스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그 며칠 더 놔두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한 5일 이상 놔두면은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5일 하셔도 되지만 하여튼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7일 정도 간격으로 처박했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클리니칼은 넣는 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넣었다가 뺄 때 근관벽에 있는 바이오필름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바이오필름을 제거한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하실 때는 얘를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클리니카를 한 번만 넣었다 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2번 정도 넣었다 빼면 최대한 우리가 근관 내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뭐 더 심할 때는 한 3번, 4번 해주면 더 좋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케이스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대부분의 그 만성 감염 근관 거의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그 감염이 심해서 사이너스 트랙까지 있으면 통증이 별로 없지만 사이너스 트랙이 생기지 않은 치아들 있죠. 근데 막 굉장히 아파하는 환자가 너무너무 아파할 때, 그때 제가 첫날 강의에서 그 엔도소닉 블루를 가지고 에이피칼 에스퍼레이션 컨셉, 치근단 밖에 있는 삼출물을 뽑아 올려라,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통증을 완전히 해결하는 거는 사실은 바이오필름이 조절이 돼야 돼요. 바이오필름이 조절이 돼야 되니까 그 근관벽에다가 클리니카를 싹 발랐다가 떼어내야지 환자 통증이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막 너무 고생을 오랫동안 했고 너무 아파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바쁘시더라도 하루 뒤에 오늘 클리니카를 넣었어. 그러면 이제 진통제랑 항생제는 좀 기본적으로 건 처방을 하시고 나서 다음날 와라. 오면 내가 또 그 다음날부터 안 아프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환자 그렇게 아파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잠깐 불러서 클리니카를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클리니카를 넣어요. 그게 오늘 강의예요. 클리니카를 넣었던 거를 빼내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클리니카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바이오필름을 제거를 해갖고 환자의 통증을 개선시키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클리니카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4게이지 메탈 팁으로 근관 중앙에서 짜놓고, 그리고 나서 지피콘이 딱 근단부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단부까지 들어가는, 작업장까지 들어가는 지피콘을 이용해서 밀어 넣는 거죠. 동영상으로 잠깐 같이 보시면, 자, 24게이지 메탈 팁이죠. 얘를 가지고 쭉 짜놔요. 쭉 짜놓고 근관 중앙까지 들어가야 돼요. 쭉 짜놓고, 그리고 나서 지피콘을 가지고 이제 미리 작업장까지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작업장까지 이 클리니카를 밀어 넣는 거예요. 가볍게 펌핑을 2번, 3번 정도 해주시고, 살짝 넘어가도 괜찮아요. 넘어가는 게 안전해요. 살짝 넘어갈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요거 이제 둘째 날 빼야 되는데 빼기 쉽게 하려면은 저기 근관 입구에서 잘라내면 빼기 조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환면에서 잘라버리고 그 위에 캐비톤 넣고 환자 보내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선생님들한테 꼭 해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 위험해요. 선생님들 메탈 팁 안 쓰고 플라스틱 팁 쓰면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덴포토에 올라온 증례인데 그냥 메탈 팁이 아니라 플라스틱 팁을 쓰는 거의 위험성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사진에서 잘 보시면 여기 밑에 그죠? 하악 5번은 정말 중요하죠. 정말 위험해요. 하악 5번에서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멘탈 포라멘 있잖아요. 멘탈 포라멘 그 내부까지 지금 칼시펙스가 이렇게 쫙 스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칼시펙스는 이렇게 스며 들어가면,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 이게 그 성분이 수용성이 아니에요. 칼시펙스는 그 점액성이라고 하거든요. 비스커스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증점제가 프로필렌 글리콜 같은 증점제를 쓰기 때문에 얘네들은 넘어가면 흡수가 바로바로 안 돼요. 이게 넘어갔을 때 우리 그 인체 내에서 빨리빨리 이게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면은 자극을 덜 가하는데 얘네는 그 끈적끈적한 게 감싸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자극을 줘요. 오랫동안 자극을 주니까 통증. 근데 이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이제 뭐 환자분이 느낌까지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런 거를 피하려면 선생님들이 절대로 플라스틱 팁을 쓰지 마세요. 플라스틱 팁은 근관을 다 막아버려 갖고 쏘면은 밀려 들어가요. 반면에 메탈 팁은 단단하니까 그 근관이 동그랗지 않잖아요. 그럼 딱 꽂고 쏴도 그 옆으로 다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메탈 팁을 꼭 쓰셔야 돼요. 메탈 팁을 쓰고 근단부까지 보내는 거는 지피콘으로 이렇게 펌핑을 해서 근단부까지 딱 집어넣으면 이런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날 이제 우리가 이 잘 적용했던 클리니카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클리니칼이 들어가가지고 바이오필름을 녹이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바이오필름을 떨어뜨리는 역할. 그러니까 바이오필름 내에 있는 세균도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얘를 떨어뜨리기만 하는 건데, 그럼 이제 그 근관 내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바이오필름이 덜렁덜렁 막 들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지피콘을 제거를 하고 클리니칼을 다 제거를 깨끗하게 안 한 상태에서 그 근관 확대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덜렁덜렁해진 그 바이오필름이 자칫하면 근관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근단공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멀쩡하던 치아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환자를 안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관 내에 이 클리니칼이 떨어뜨린 바이오필름을 근관 밖으로 빼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사실은 둘째 날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다? 로타리 파일 쓰지 말 것. 로타리 파일 쓰지 말고 초음파로만 해야 된다. 초음파는 빨아 올린다 했죠. 위로 근관 밖으로 다 꺼내 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추가적인 확대보다는 초음파에 집중을 해야 돼요. 초음파를 어디까지? 뿌리 끝까지, 작업장까지. 주로 우리가 그 근관 치료를 할 때, 엔도를 할 때 집중해서 하는 게 초음파인데, 그러면 이 초음파를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원리도 알아야 되고, 이 초음파라고 나서 이제 이 소독이 됐다면 그게 어떤 결과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걸 알아야 내가 근관 치료를 마무리를 하잖아요. 다음 날, 셋째 날 근관 충전을 마무리를 하려면 이제 이 근관 소독이라는 거, 루트 캐널 디스인펙션이 뭔지, 이 단순히 이리게이션과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디스인펙션을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증상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 결과는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선생님들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루트 캐널 이리게이션에 대해서 엔도를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다들 막 꼭 써보고 싶은, 아니면 몇 개씩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엔도백이라고 하는 시스템. 아마 엔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구매하신 적도 있으실 거고, 써보신 적도 있을 거고, 저도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더 내가 예측 가능한 엔도를 하기 위해서 엔도백이라는 시스템을 정말 한동안 열심히 썼었어요. 열심히 쓰다가 이젠 안 써요. 이젠 안 쓰는데,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엔도백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엔도백이라는 거는 펄프 챔버에 NaOCl을 주입을 하면서, 그거를 에이펙스에서 빨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NaOCl이 근관벽을 타고 내려가서 치근단 부위에서
석션이 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 생각에는 근관벽에 묻어 있는 그 어떤 바이오필름이나 아니면 데브리나 아니면 펄프나 이런 것들이 NaCl에서 막 녹으면서 그 마이크로 캐놀라를 타고 위로 쭉 빨아 올려지면서 근관내가 왠지 깨끗해질 것 같죠. 이게 한동안 한 10년 가까이 엄청난 연구가 많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게 평가를 하고 진짜 한동안은 거의 이리게이션 하면은 엔도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연구가 되었던 이제 근관 소독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요새는 잘 안 쓰죠. 이게 불편해서 안 쓰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엔도백을 쓴다고 해서 임상 성공률이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드라마틱하게. 왜 그럴까?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는 젠틀웨이브라고 해서 초음파 근관 치료 장비가 있어요. 이 초음파 근관 치료를 위한 장비가 있는데 이런 젠틀웨이브 시스템이랑 그다음에 엔도백으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시린지 이리게이션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하는 시린지 이리게이션 30게이지 가지고 뿌리 끝에 쭉 놓아가지고 씻어내는 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근관벽에 붙어 있는 재근관 치료할 때 근관벽에 붙어 있는 랩넌트가 감염원들이 어떤 게 가장 깨끗하게 제거되는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건 젠틀웨이브가 제일 좋겠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젠틀웨이브는 초음파니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 자, 근데 희한하게 엔도백이 시린지 이리게이션보다도 근관벽에 있는 오염물질이 제거가 안 돼요. 우리가 10년 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엔도백으로 해야 근관벽에 있는 감염물질을 깨끗하게 해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NaCl이 막 흘러 들어가면서 근관벽에서 이렇게 해갖고 해주면은 정말 깨끗해질 것 같은데 도대체 뭐지? 왜 이런 논문이 나오지? 도대체 이게 의도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 서강대학교 교수님, 이제 공대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보존과와 협업으로 이제 이 어떤 루트캐날 인펙션, 이리게이션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자, 그분들한테 제가 배운 지식이에요. 배운 지식인데 뭐냐면, 유체는 일정한 속도, 임계점이 있는데, 크리티컬 레이트라고 하는 임계점 이하의 속도로 완만하게 유체가 흐를 때, 이 유체가 흐르는 걸 우리가 위에서 보시면 라미나 플로우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라미나 플로우라고 써 있죠. 이 라미나 플로우에서는 유체가 흐를 때 근관벽에서 유체의 속도가 제로의 수렴이에요. 그러니까 유체는 넓은 가운데에서는 잘 빠르게 흐르지만 근관벽에서는 흐르지 않아요. 마찰 때문에. 그러면 이 근관벽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근관벽에 붙어 있는 바이오필름이나 펄프 랩넌트를 떼어내는 건데 얘네들을 갖다가 NaCl로 녹이는 건데 그럼 얘들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류를 일으켜야 돼요. 터뷸런스. 이런 난류를 일으켜야 되는데 난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유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그래서 임계점 이하의 속도로 올라가야 터뷸런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왜 엔도백이 효과가 없는지, 왜 오히려 시린지 이리게이션이 더 효과가 좋은지를 이제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죠. 차라리 시린지 이리게이션으로 쏘면 사이드 벤트니까 옆으로 NaCl이 막 흘러나오면서 근관벽을 두드려가지고 근관벽에 있는 감염 물질들을 우리가 떼어낼 수가 있는데 엔도백처럼 이렇게 뿌리 끝에 놓고 유체를 일정한 속도로 흐르게 해서는 근관벽에 있는 감염 물질이 NaCl과 만나는 새로운 리프레시가 될 수 있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유체역학에서는 노슬립 컨디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노슬립 컨디션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요 위에 부분이 이제 유체가 일정한 속도로 흐르고 있는 거고 여기는 근관벽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근관벽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잉크를 갖다가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이제 근관벽에다 바르는 거죠. 살짝 바르면 유체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제 잉여물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근관벽에 붙어 있는 잉크는 어떻게 될까요? 유체가 일정한 속도로 흐를 때는
안 씻겨져 나와요. 젤을 씻어내려면 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터뷸런스를 일으켜줘야지 쟤네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엔도백 시스템이 망한 이유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근관 내에서 어떻게 하면 터뷸런스를 일으킬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린지 이리게이션이 오히려 엔도백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시린지 이리게이션은 아무리 해봐야 성공률 안 올라간다는 거 알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초음파뿐이 답이 없다는 거죠. 엔도소닉 블루를 가지고 이제 그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요거 아이디어는 연세대학교 보존과의 정일영 교수님께서 이런 실험을 해서 그 유체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제가 교수님께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저희 병원에서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 본 건데요. 영상을 잠깐 보시면 그 엔도소닉 블루의 특징은 뭐냐면 상부에서는 액션이 강하진 않아요. 상부에서 보면은 뭐 위에를 잠깐 봐주시면 위에는 별로 아무것도 없죠. 근데 밑에는 뿌리 끝에는 막 뭔가가 거품이 막 생기면서 뭐가 막 생기고 있죠. 이 보시면 이렇게 막 불불불 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그 부근관 쪽으로도 에너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품도 생기고 저 거품이 생겼다가 터졌다가 생겼다가 터졌다가 하면서 근간 벽에 있는 그런 그 바이오필름이나 펄프 랩넌츠를 이제 그 NaOCl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음파가 이렇게 액션이 계속 일어나면은 잘 일어날 때, 초음파 액션이 잘 일어날 때는 사실은 그 NaOCl 자체의 온도도 확 올라가요. NaOCl 온도가 50도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NaOCl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효과가 있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클리니카를 쓰건 엔도소닉을 쓰건 목적은 딱 하나예요. NaOCl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 NaOCl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터뷸런스를 일으켜야 되고, 두 번째는 히팅이 되면 좋아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게 초음파예요. 초음파 중에서도 엔도소닉 블루가 그 역할을 하고, 엔도소닉 블루를 썼을 때 선생님들이 그 NaOCl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딱 거품이 막 나면 막 온도가 올라가나? 그것도 있고, 사실은 그 엔도소닉 블루라는 나이타이 파일은 얘가 온도가 50도가 되기 시작하면 파일이 그 말랑말랑하던 게 펴져요. 초탄성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초탄성으로 바뀌면서 R 페이지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 R 페이지라는 거는 그 이 엔도소닉 블루에서는 31도에서 그 50도까지는 범위 살아있긴 한데 50도 이상에서는 이 R 페이지가 급속도로 소멸하고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 그러면서 그 다시 오스테나이트 페이지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흐느적하던 나이타이 파일, 이 엔도소닉 블루 파일이 쫙 펴져요. 그러면서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 선생님들이 그 이 엔도소닉 블루를 쓰실 때 요거 유념해 두시면 되게 좋은데, 그 어떤 분들은 막 3개월, 6개월 난 이거 안 부러지는데 하면서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쓰다가 막 그 이게 어떤 순간에 부러지는지를 이제 알고 그 순간 딱 피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게 바로 이 그래프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엔도소닉 블루를 쓰다가 그 NaOCl이 근관 내에서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파일이 펴지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끄면 돼요. 작동을 멈추셔야 돼요. 우리가 엔도소닉 블루를 쓸 때 잘 부러진다고 하는 분들은 뭐냐면 근관 내에 NaOCl이 거의 없을 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관 내에 NaOCl을 간신히만 조금만 넣어놓고 쓰면 어느 순간 NaOCl이 다 튀어나와. 초음파니까 다 튀어나가면서 공기 중에서 이렇게 그 NaOCl을 이 엔도소닉 블루를 작동시키는 거랑 똑같이 돼요. 공기 중에서는 이 초음파 움직임이 있으면 파일이 순식간에 굉장히 뜨거워져요. 플라스틱이 녹아버릴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엔도소닉 블루를 가지고 그 플라스틱 모델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부러지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박히니까 부러지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 엔도소닉 블루를 쓸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거, NaOCl에 완전히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엔도소닉 블루를 공기 중에서 작동시키면 안 돼요. 얘를 근관 내에 넣고 근관 내에 NaOCl을 찰랑찰랑하게 채우고 이 상태에서 그 엔도소닉 블루를 작용을 시켜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그 NaOCl의 온도가 올라가면 파일이 뻣뻣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꺼줘야 돼요. 왜?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나이타입 파일과 똑같아져가지고 금방 부러져요. 선생님들이 R페이지가 없어지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R페이지가 없어지고 R페이지가 없어져서 그 파일이 초탄성으로 바뀌면 이 엔도소닉 불을 바로 작동을 중지를 해줘야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그 파일이 부러지는 문제, 초음파 파일이 부러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고 그다음에 엔도소닉 블루를 쓰실 때 이게 뿌리 끝에서 어디 꽉 낀 상태에서 쓰시면 안 돼요. 위아래로 살살 움직이면서 파일이 부드럽게 움직일 때, 요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파일이 꼈나 안 꼈나 이렇게 확인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살살 움직이면 좋고,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그 파일이 이제 인게이지 안 된 상태에서 쓴다라는 개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초음파는 노드 안티노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초음파 파일에서 사방으로 그 진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동이 세게 나오는 부위가 있고 진동이 약하게 나오는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관벽을 우리가 골고루 깨끗하게 하려면 이 엔도소닉 블루가 위아래로 살살살살 움직이는 상태에서 써야 된다.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증명이 됐냐? 야, 니네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뭐야? 아까 처음 논문에서 초음파 효과 없다면서 왜 이제 와서 엔도소닉 블루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전북대학교의 민경산 교수님께서 이거를 다 실험을 다 하셨어요. 그 3차원 3D 프린팅 모델에서 바이오필름을 이제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 바이오필름을 숙성된 치아편을 갖다가 그 3D 프린팅된 모델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엔도소닉 블루랑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서 팔고 있는 다른 초음파 파일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과연 초음파 파일은 다 효과가 좋을까? 결론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초음파 파일 여태까지 선생님들이 사용하셨던, 아니면 선생님들이 알고 있던 초음파 파일로는 근관벽에 붙어있는, 특히 만곡 근관이 있을 때는 더 문제가 심한데, 근관이 이렇게 약간만 휘어져 있어도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근관이 살짝만 만곡이 돼 있더라도 그 부분에 있는 바이오필름이 제거가 안 돼요. 엔도소닉 블루는 이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진동이 가니까 초음파 전달률이 훨씬 좋고 초음파 전달이 잘 되니까 바이오필름이 쉽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유념을 하시고, 뭐 진짜 나 엔도소닉 블루는 절대로 쓰기 싫고 다른 걸 쓰고 싶어. 그러면 엔도소닉 블루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부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작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초음파 파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둘째 날도 이제 엔도소닉 블루를 주로 이제 사용하는데, 사실 둘째 날 하는 엔도의 한 80%가 이 초음파거든요. 이 엔도소닉 블루를 가지고 이제 쓰시는데 어디까지 할 거냐? 많은 분들이 이 초음파 파일을 가지고 근관장까지, 작업장까지 넣지 말고 한 1-2mm 빼고 놓으라. 거기까지만 써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조금 더 선생님들이 이제 근단공 밖에 있는 감염 물질까지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지난번에 첫째 날 보여드린 동영상 한 번만 더 보여드릴 건데, 최대한 치근단공에 가까이 엔도소닉 블루가 위치된 상태에서 꽉 끼지 않는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는 선에서 최대한 깊게 넣어야 돼요. 최대한 깊게 넣어서 얘가 막 움직여야 거기서 음압이 형성되고, 음압이 형성되면서 뿌리 끝에 있는 감염 물질들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첫째 날 클리니컬이 넘어간 것까지 우리가 다 빼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컨셉이 에이피칼 에스퍼레이션이라는 컨셉이에요. 선생님들이 근관 밖에 있는 삼출물까지 뽑아 올릴 수 있으면 사실은 증상이 아무리 심하든지 하더라도 너무 쉽게 통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말씀드렸냐면, 첫째 날 술 후서부터 둘째 날 술 후까지 요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죠. 거의 차이가 없죠. 첫째 날은 레진 코어 하기 전에 지피콘을 꽂아놓으라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서 잘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날 술 후에서는 이제 우리가 셋째 날, 마지막 날 빼야 되니까 지피콘을 갖다가 교환면 상에까지 남겨줬죠. 이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첫째 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둘째 날 수로 사진을 보시면은 중간에 측벽으로 부근관이 깨끗해지면서 그쪽으로 클리니칼이 넘어간 걸 볼 수 있죠. 사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엔도는 끝났죠. 크랙만 없다면, 루트 프랙처만 안 돼 있다면 사실은 뭐 이제 이거를 셋째 날 하는 건 너무 쉽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감염이 심한치 막 그 사이너스 트랙도 있고 막 불안하고 막그 앱스테이트도 있고 이럴 때조차도 선생님들이 예측 가능한 근권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갖다가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보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첫째 날 그 클리니칼이 뿌리 끝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처음 과정은 별로 볼 게 없죠. 깨끗하게 캐비톤 제거해주고 러브댐 걸고 지피콘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첫날 우리가 그 러브댐 레진 코어를 하기 위해서 저 속에서 잘라놔가지고 제거하기가 쉽진 않죠. 이럴 때는 그냥 RG 파일, RO 파일을 잠깐 넣다 빼면 쉽게 나옵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제거됐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자 근관 내에 바이오필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삼출 그 근단공으로 에이피컬 익스트루전 되지 않게 이 내부를 깨끗하게 밖으로 다 꺼내는 거 초음파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로터리 파일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도 하네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초음파만 쓰시면 되세요. 그 로터리 파일은 그 위에만 살짝 써주면 되고 위에 상단 부분만 살짝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작업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 그 루트 GX에서 오버사인 날 때까지 B 할 때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길이를 재고 0.5mm를 빼준다고 했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작업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한 번 더 작업장까지 파일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그 둘째 날 그 엔도로드를 쓰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냥 초음파만 쓰시면 되세요. 자, 지금 이제 초음파 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둘째 날, 첫째 날 한 4번 썼죠. 근관당. 한 번이 15초거든요. 4번 쓰면 1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4번 한다 해서 와, 그렇게 오래 해야 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간상으로 따지면 1분 하는 겁니다. 1분. 선생님들 NaOCl 소킹할 때 몇 분씩 하세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해요. 자, 이제 그 최종 근관 형성이죠. 최종 근관 형성을 25번 RG 파일까지 25번 RG 파일을 이용해서 최종 근관 형성을 했고 또 초음파를 쓰겠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근관 형성, 엔도로드를 이용한 근관 형성은 굉장히 간단하고 짧은 과정에서 끝나고 근관 치료의 대부분은 우리는 그 엔도소닉 블루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렇게 여러 번 그래봐야 1분? 2분? 한 1분은 좀 짧죠. 그래도 한 2, 3분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2, 3분이라면은 8번에서 12번. 그죠? 12번 정도. 12번까지는 좀 많은 것 같고, 한 8번 이상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잘 볼게요. 선생님들 보기 좋으라고 러버스타 빼고 해드리는 거거든요. 에이피칼 컨스트릭션을 느끼면서 끼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깊게 놓다 뺐다 하면서 이제 그 엔도소닉 블루를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시원시원한 맛이 약간 부족하다 싶을 때는 그 NaOCl의 온도가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럼 연달아 한 번 했다가 15초 지나가서 한 번 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2번 정도 하고 이리게이션 해주고
NaOCl 교환하는 거죠. NaOCl 교환 한번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다시 한번 클리니컬 처박을 해야 되니까 클리니컬 처박을 하는데 요거는 파인 지피콘이에요. 액세서리 지피콘 중에 파인. 난 스탠다드 지피콘. 난 스탠다드 지피콘에서 파인콘을 쓴다. 그리고 이게 작업장까지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페이퍼 포인트로 드라이 한번 하고 깨끗해진 거 확인하고요. 다시 클리니컬을 처박을 하고 지피콘으로 밀어넣을 거예요. 아까 선택한 지피콘을 가지고 작업장까지 한 두세 번 정도 펌핑을 하죠. 그 엑스레이를 미리 보셨으니까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단순한 과정으로 우리가 근관 중앙에 있는 액세서리 캐널까지 충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클리니컬을 가지고. 사실은 이미 근관 내는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독을 거의 다 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클리니컬을 한 번 더 처박하자. 이게 신경치료 둘째 날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살짝 근관 확대를 좀 더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20번 내지는 뭐 조금 더 해줄 수도 있고 20번, 25번 그 정도면 사실은 우리가 그 40번까지 확대하는 거 이상으로 초음파만 잘 쓴다면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근관 내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둘째 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